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영화 알라딘에는 주인이 말하는 소원은 무조건 들어주는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자신의 주인인 알라딘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발 돈이나 권력은 소원으로 빌지 마. 끝이 안 좋아. 한 번도 좋은 걸 못 봤어. 라고요. 식당이나 주점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알고 보니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2006년 로또 1등 당첨금인 19억 원을 손에 쥐었는데요.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구속됐습니다. 나는 로또 당첨되면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지니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니 따위는 바라지 말고요, 일상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저의 소중한 일상 생생경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와 함께하는 장바구니 생생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망고 생산량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망고를 또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입해온 망고는 가격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필리핀에서 주로 수입해오는 과일들이 이 망고와 바나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입국의 작황에 따라서 좀 국내 가격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 망고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태국, 페루, 필리핀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망고 수출량을 늘리게 되면요, 이 국내 망고 공급량이 좀 많아지게 되어서 가격이 결국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 망고 가격은 개당 4,000원으로 오히려 일주일 새 2% 올라서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망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바나나 가격 동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바나나 역시 지금 주로 저희가 수입해오는 국가가 필리핀인데요. 이 망고는 풍년인 반면에 바나나는 좀 작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또 필리핀에서 수입해오는 바나나의 수입량이 작년 5월 달이랑 비교해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18%나 감소를 했어요. 네. 네, 수입량은 줄었지만 국내 소비 역시 지금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이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과일이 좀 수분이 많은 수박이나 아니면 시트러스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입도 줄고 소비도 줄어서 이번 주 바나나는 보합 수준인 100g당 280원대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자, 과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수산물 가격 알아볼까요? 정부에서 비축 물량 방출하고 가격이 좀 낮아졌습니까? 네, 정부에서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명태, 갈치 등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내리긴 했어요. 근데 마침 지난주 11일까지로 이 비축 물량 방출 시기가 끝났고요. 또 어항기가 지속되면서 이 5월 갈치 생산량이 전월 대비 약 18%나 감소를 하면서요. 지금 시장 내 갈치 재고량이 부족해지면서 이번 주는 마리당 4,800원 정도에서 조금 오름세 보일 예정이고요. 네. 또 건미역은 이 19년도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 또 일본으로 수출을 좀 많이 늘리면서 출하 물량이 부족해져서요, 현재 소매 가격이 100g당 2,9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평년 대비 14% 정도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 역시 좀 위축이 되면서 이번 주 건미역은 보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가격 변동이 많은 게 이 채소잖아요. 채소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품목은 양배추가 있어요. 최근 양배추 도매 가격이 계속 하락세였어요. 이 5월 들어서는 가격이 좀 꾸준히 오르더니 5월 하순에는 8kg 기준으로 7,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쯤 해서 최근 들어 최고가를 한번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더니
이번 주는 5,000원대가 깨지면서 이 4,900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으니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네, 그래서 양배추 주산지인 진도와 해남에서 지금 출하 물량 조절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도매 가격은 그래도 4,000원대 후반이나 5,000원대 초반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소매 가격은 지금 포기당 2,900원대 수준인데요. 지금 도매부터 내리고 있으니까 전통시장을 거쳐서 대형 유통업체까지 이번 주는 양배추가 가격이 서서히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내린다는 소식으로 오늘 코너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다 교수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알고 보니 다 같은 교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보따리 장사라고 부르는 강사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요.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임 강사 직위가 삭제됐고요. 시간 강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보장하려는 강사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시간 강사분들은 이 법이 정리해고법이라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유예 시간 8년이 흐르고요. 오는 8월에 시행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지 한국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진균입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강사법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교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저는 한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법에 이제 해당되는 강사법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교수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그 비정규직 교수들의 수가 네. 정확하게 통계 잡히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겠죠. 대학마다 이제 사용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비정규 교수라고 대학에 설정돼 있는 비정규 교수 명목이 대략 30가지가 넘습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손을 들더라고요. 아, 완전히 그렇군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럼 지금 대학마다 자율성도 있고요. 네, 이 노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노조에는 대략 한 4, 5천 명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것도 역시 네. 대학마다 그 학기에 강의를 받느냐 못 받느냐 또 다양한 신분 속에서 이런저러한 변동을 겪기 때문에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네. 신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슬프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조 안에 있는 분들도 신분이 다 다르고요. 또 정규직 교수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임 초빙 교원 분들도 비정규직 교수십니까? 예, 저희는 비정규 교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분들도 물론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바뀐 강사법이 이제 8월 초에 시행이 되는데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 보장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교육법상에서 강사가 법 밖에서 네.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법률 안에서 규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강사들에게 공채를 통해 선발하고 1년 이상 그리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의 법적 지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마음대로 강사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고 최소한의 기간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4대 보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네. 4대 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현재 강사법을 만들어낸 강사 제도 개선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4대 보험을 전체적으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협의안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등 여타 정부 단체 내부에서 정부 기관 안에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4대 보험 중에 가장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만 현재 보장받는 수준으로 우선 강사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퇴직금도 그 협의회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퇴직금 문제 역시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방학 중 임금 이제 지급해 주라라고 해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교육부가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 방학 중 임금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4개월의 학기 이외에 2개월 방학 기간에 임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바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한 2주 정도를 확보해 주겠다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정도의 처우 개선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강사법이 이제 신문보장 측면 그리고 처우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일보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당사자인 분들은 여러 가지 부족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흡하다. 예. 사실은 이 2011년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몇 명의 시간 강사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어려운 점들 많으시겠지만 몇 가지 사례들로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10년에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신 서정민 선생님께서 네. 그 유서 내용에서 해당 학과의 교수에게 거의 노예처럼 이제 논문도 대필해주고 그 교수가 아끼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논문도 대필해주고 굉장히 많은 착취를 받아왔었는데 그 문제가 부각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사를 임용하는 방식이 현재는 주목구구 방식으로 해당 학과에서 교수가 이제 지정하면 강의를 받는 그런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 교수에게 그 서정민 교수의 표현대로 거의 노예처럼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존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겠고요. 네네.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공부하고 또 후배들을 학생들을 키우는 게 꿈인 분들에게 이 교수 자리를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과 헌신을 바라는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강사법 개정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장 주체가 돼야 할 대학들의 움직임이 좀 예상 밖이에요. 지금 강사 수를 줄여왔다면서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강사법이 논의되기 전까지는 대략 전체 강사 수가 11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2018년도에 강사법이 가시화되기 직전까지 이제 그동안 강사법이 유예되고 하는 과정에서 강사법에 대응을 한다고 대학에서는 강사들을 많이 줄여서 7만 5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입법이 되고 나서 강사법이 완전히 가시화되니까 그 이후로 대략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의 강사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예측 못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대학이 보여온 행태에 비추면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대학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에 의하면 예측 가능했다라는 말씀이 참 씁쓸한데 제 주변에서도 지금 시간 강사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고 본인의 직업으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저에게도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조금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아마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면 돈이 없다. 학생들도 줄어서 우리도 힘들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재정을 감당하냐라는 게 대학 입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일단 이 부분의 재정 부담이 크려면 네. 기존에 이제 강사들에게 투입되었던 비용이 커야 그 추가 재정이 클 텐데 실제로 사립대학들에서 네. 강사들에게 투입됐던 강의료들이 대학 전체 재정의 한 1%에서 3% 사이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강사법으로 해서 추가로 이제 필요한 비용들도 건강보험 등 큰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학 재정의 0.몇 프로 정도일 겁니다. 1% 이하가 될 텐데 굉장히 비용이 적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지만 현재 대학 회계 구조 안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입학 정원을 다 채우기 어려운 대학들
뭐 이런 대학들은 정말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고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립대학들이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이 8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적은 추가 비용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현재 대학이 회계구조를 한 번에 바꿔내기 어렵다면 네. 회계구조를 바꾸는 동안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강사법이 안착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 강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대학에서 몸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세요? 아닙니다. 대학 회계구조가 워낙 네. 복잡해서요. 네. 실제로 이 대학 회계구조를 이제 평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교육부조차도 네. 일관된 툴로 대학 전체 재정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현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대학에 몸담고 있는 시간 강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는 거죠. 아유, 뭐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이 이제 기업화됐다는 비판이 좀 많고 또 사실 등록금이 줄어들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 대학들이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수익으로 지금 많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정부의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지원 방안일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강사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네. 대학단체 주체의 대표 그리고 강사 대표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합의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시행하는 대학들에서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안색을 표하면서 뭐 정신 자체는 뭐 크게 이제 반발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비용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네. 사실 그 측면에서는 OECD를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OECD 평균 그 고등교육 예산에 비추어 보면 한국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보면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가 예산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라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공영형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제가 잘 몰라서요. 예,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건 현 정부에서도 그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예산을 뭐 OECD 평균 민간 부담률이 대략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부담률이 70-80%가 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정부가 OECD 평균은 한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20-30%를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리고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의 경상비 또 이제 지급할 수 있게끔 정부 예산으로 법률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공공의 자원 아니겠습니까? 네. 세금으로 조성된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운영에 있어서도 회계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어내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말씀하신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OECD를 비교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제 지원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부족하다라고 지적은 해주셨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대학들이 강사법을 잘 시행하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았어요. 이 대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우선은 가장 크게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네. 예산을 확보해주는 일이겠고요. 그러니까 적게 확보된 예산 안에서라도 강사법의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짜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대학혁신사업이나 BK21 플러스 같은 정부 대형 재정 지원 사업들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강사 제도 안착에 대한 조건을 달아놓는다면 네. 대학들은 아마 저울질을 해보겠지요. 강사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정부로부터 받을 비용 사이에 저울질을 해봐서 더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죠. 굉장히 이 장사꾼의 논리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대학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끔 뭐 말하자면 거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환영하고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금액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실질적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노조 차원에서 이제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대해서 같이 단체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든지 뭐 추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그동안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네. 뭐 해온 대로 계속 활동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당장 올해 해고된 강사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고 강사들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으라고 다양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심각하게 구조조정을 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종의 징계를 했으면 하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이나 퇴직금 문제는 이게 법령의 미비이기보다는 해석의 여부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강사법 합의 정신에 비추어서 다시 논의를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부터 상생하는 경제적인 활동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이었습니다.